남서울중학교 3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1단원 1번부터 23번 문제까지 살펴봤는데 영상을 찍고 보니까 시간이 무려 52분이나 걸렸더라고요. 실화냐? 쉬운 문제는 최대한 빨리 그 교과서에 어디에 있는지만 체크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한 부분들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 아는 내용이라면 굳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4번. 그림 가부터 다는 기권에서 관측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옆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는 번개, 나는 오로라, 다는 유성, 별똥별이라고도 불리는 유성입니다. 여러분들 해설지 14페이지에다가 이 번개, 오로라, 유성을 포함해서 문제를 다시 넣었습니다. 해설지 14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해설지 14쪽 거기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내용을 굳이 따진다면 55쪽의 내용인데 사실은 교과서에 이 그림도 없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기권의 층을 써보면 번개는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이고 오로라는 중간권, 그리고 유성은 열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소한 게 이제 오로라인데,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플라즈마 상태의 전자나 양성자가 지구의 자기장과 마찰하면서 빛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보통 북극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운석 덩어리가 열권, 기권 중에 가장 높은 층인 열권, 온도가 굉장히 높죠. 열권을 통과하면서 불에 타서 번쩍거리면서 이렇게 하늘을 횡단하는 자연현상입니다. 고도순으로 정리하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25번. 이거는 다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4쪽부터 55쪽에 그 통째로 암기라고 선생님이 그 필기를 했는데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들이고 이거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D층. 이게 한번 그 어떤 권인지만 써볼까요? 자, A는 대륙권, 그리고 B는 성층권. 책에 다 있습니다. C는 중간권, D는 열권. 그래서 D층, 열권에서는 기권인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다. 잘못된 얘기죠.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는 것은 지표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요 대륙권에 공기가 모여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오른쪽에 26번. 이것은 교과서 56쪽부터 5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56쪽에 실험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58쪽에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2분 간격으로 알루미늄 컵의 온도를 측정하였더니 결과가 표와 같았다. 알루미늄 컵에 온도계를 꽂고 적외선 등을 알루미늄 컵에 비추고 있습니다.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지만 온도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는 온도가 16.3, 17.6, 18.8, 19.7, 21.3, 23.9, 그리고 12분에도 23.9로 나타나는데 예상을 해보면 14분에는 여기 온도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3.9도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온도가 낮은 이 알루미늄 컵이 적외선 등으로부터 오는 열을 흡수만 하기 시작하다가 23.9도에 이르게 되면 적외선 등으로부터 받는 열 에너지를 알루미늄 컵도 그대로 바깥으로 내놓게 되면서 열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의 열을 받게 되면 100의 열을 바깥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억, 1시간 후에는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16.3도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온도는 23.9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예상을 해보면 23.9도씨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실험 시작 후 알루미늄 컵은 바로 복사평형을 이룬다. 자, 바로 복사평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점이 지난 다음에 23.9도에 이르렀을 때 받은 열과 내놓는 열이 같기 때문에 바로 라는 표현이 틀린 것이죠. 니은은 잘못된 설명. 디귿 10분 이후에는 알루미늄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아진다. 예, 디귿이 정답입니다. 27번 이것은 교과서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것도 그림이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요약을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비율을 100으로 했을 때 대기나 지표에서 반사,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되기도 하고 지표까지 도달했다가 반사되기도 합니다. 그 총량이 약 30%고요. 그러면 100의 에너지 중에서 30%가 반사되니까 이 지표나 대기에 도달하는 에너지량은 70%가 되겠죠. 30은 아예 지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바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구가 받기만 하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 실제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까? 이게 그렇지 않죠. 그 윗 문제에서 봤듯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요 70%의 에너지를 지구도 역시 우주로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기억, 니은, 디귿 살펴보면, 기억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100%이다. 아니죠. 70%만 흡수가 됩니다. 니은 지구의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A는 30%이다.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30%. 예, 맞습니다. 책에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 디귿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D는 70%이다. D가 어디 있습니까? D가 D가 여기 있군요. 여기. 그러니까 요 지표에서 우주로 방출, 그러니까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 지표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요 두 개의 총량은 당연히 처음 받았던 70%와 같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 리을 B와 C의 양을 합하면 A의 양과 같다. B와 C, 알파벳이 잘 안 보이는데 B가 대기에 흡수되는 양, C가 지표에 흡수되는 양, 이 두 개를 합치면 지표에서 반사되는 양, 잘못된 것 같죠? 이쪽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합치면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낙서를 많이 해서 잘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번, 이것은 교과서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온실기체의 예를 두 가지 쓰고 온실기체의 역할을 지구복사 에너지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먼저 온실기체, 교과서에는 3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온실기체, 이 세 종류의 기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기체들이 온실기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복사 에너지와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들 해설지에 있는 답을 선생님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9번은 교과서 6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1880년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1880년부터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과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가 거의 일정한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자료를 해석해 본다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서 지구로부터 우주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 당연히 열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기억,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니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은 높아진다. 정답. 디귿, 1880년 이후 해수면은 점차 높아졌을 것이다. 온도가 높아진다면 빙하가 녹기 때문에 해수면은 점차 높아졌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번. 30번 문제는 포화 수증기량 문제군요. 여러분들 교과서 6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기온이 증가할수록 먼저 그 용어를 좀 정리해 보면 먼저 포화 수증기량 교과서에 다 있는 건데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있는 수증기량, 이것을 그람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위를 보면 수증기량이 뭐 그람 퍼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킬로그램당 몇 그램이냐, 이제 그것을 Y축에 그 좌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를 구할 때는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그 공기에 포함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단위는 퍼센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습도가 100%, 수증기로 꽉 차 있는 상태도 역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B 지점, 이 지점에서의 그 상대 습도를 계산한다면 20도실 때 이 지점에 있는 그 포화 수증기량이 10kg당 15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제 포화 상태인데, 말이 좀 꼬였네요. 그러니까 B 지점에 있는 공기가 이제 뭐 D 상태일 수도 있고 B 상태일 수도 있고, 이 알파벳 위치가 공기의 상태인데 B 지점에 있는 공기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과 같기 때문에 습도가 100도가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A 지점, A 위치에 있는 공기의 상대 습도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A 지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30도이기 때문에 그때 포화 수증기량은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써본다면 대충 한 27 정도 되겠죠. 킬로그램당 27g까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A 공기는 지금 27g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g만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 A 지점의 습도를 계산해 보면 요 3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수증기가 1kg 안에 가득 찼을 때 그 수증기량이 27g인데 실제로는 20g 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7분의 20 그리고 곱하기 100%
계산하면 상대 습도가 됩니다. 이 C도 마찬가지로 기온이 15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라가 보면 10g, 킬로그램당 10g까지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C 공기는 10g이 아니라 한 5g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C 지점에서의 그 습도도 계산하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10g인데 그 중에서 5g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계산하면 5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 습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면 1번 A의 상대 습도는 60%이다. 좀 전에 살펴봤지만 A의 상대 습도는 27분의 20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60%는 아닌 것 같아. 소수점이 좀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 B는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보다 작다. 아니죠. B 지점의 공기는 자체적으로 지금 공기가 1kg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15g까지 가능한데 B 지점은 이미 15g의 수증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도가 100%입니다. 얘는 상대 습도가.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고, 3번 C는 A부터 E 중에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가장 적다. 자, C는 A부터 E 중에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가장 적다. 아니죠. C보다 더 작은 점이 있습니다. D가 요만큼밖에 안 되죠. C는 이만큼이나 되는데 D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고, 4번 D의 포화 수증기량은 B와 같다. D의 포화 수증기량은 B와 같다. 잘못된 거죠. 맞는 거죠. 포화 수증기량이니까 D나 B는 똑같이 20도에 위치한 공기인데, 20도의 공기인데 D 상태의 포화 상태일 때의 수증기량이 지금 요 B점이고, B는 그냥 자체적으로 100%의 상대 습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 이거는 교과서를 찬찬히 보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31번. 자, 이것도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6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기온이 5도일 때 5.4, 10도일 때 7.6, 15도일 때 10.6.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내 기온은 20도씨이고 공기 1kg 속에는 실제 7.6g의 수증기가 들어있다. 실내 기온이 10도씨로 낮아질 때 공기 1kg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 습도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우선 상대 습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상대 습도는 20도씨, 현재 실내 기온이 20도씨니까 20도씨 현재 그 상태의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대 습도는 공식이 요 위쪽에 적힌 요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2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14.7입니다. 14.7분의 현재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7.6g. 7.6. 이것을 계산하면 곱하기 100을 해야죠. 비율이니까 습도로 나타내기 위해선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계산을 하면 5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이거죠. 온도가 기온이 20도에서 10도로 낮아진다면 최대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원래는 14.7g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온도가 10도로 낮아지게 되면 7.6g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나머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허용할 수 있는 7.6g보다 더 많은 수증기는 공기 속에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수증기가 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수증기가 응결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도씨일 때의 상대 습도도 계산을 해보면 10도씨일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7.6입니다. 7.6. 자, 위쪽에 있는 요 공식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은 원래 7.6g이었죠. 7.6g 곱하기 100을 하면 100%가 되겠네.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공기 중에 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이 20도였는데 온도가 10도로 내려가게 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된다. 심지어 그 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의 이 포화 수증기량보다 만약에 처음에 요 수증기 그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이 더 많았다면 그것을 넘는 만큼은 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혼자 이렇게 그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이것도 교과서 66페이지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찍 끝낸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32번 이거는 교과서 페이지 72쪽에 있습니다. 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의 형태로 응결되기 위해서는 이 구름이라는 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응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도가 올라가야 될까 내려가야 될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의 상태로 응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온도가 내려가야겠죠. 온도가 내려가야지만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응결의 조건은,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물의 형태로 응결되었을 때 비로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1번, 기억.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지표면이 한여름에 여기 태양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주 뜨거워졌어. 그럼 뜨거워진 공기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시원하죠. 그리고 실제 그 곡선을 보면 대륙권 그 온도 곡선, 대륙권에서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구름 생성 조건이 만족하죠. 냉각됐으니까. 뜨거웠던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냉각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니은, 공기가 산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올 때, 자, 산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렇지, 산에 올라가면 시원하듯이 산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온다면 고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온도는 높아져.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구름 생성 조건에 맞지 않죠. 공기가 냉각돼야 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습니다. 디귿, 공기가 산의 경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 올라가게 되면 높이가 높아지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돼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니을,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갈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갈 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구름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세요.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기가 냉각되어야 된다. 냉각되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33번 교과서 7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을 다음에 제시된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해답지에 그 장황하게 4줄로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자, 34번 문제. 34번 문제는 역시 교과서 74쪽에 있습니다. A부터 C층은 각각 무엇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쓰시오.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거죠.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은 0도보다 기온이 높고 위쪽은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C 부분에는 보통 물방울이 있고요. C보다 위쪽 이 B 영역에는 물방울과 아직 얼지 않은 물방울과 이미 언 얼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하 40도 위에는 모든 물방울이 전부 다 얼어서 여기는 얼음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35번.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강수 과정을 B층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해답지에 잘 적어놨는데 이거죠. 그 물방울과 이제 얼음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비가 돼서 오기도 하고 눈이 돼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그 땅의 온도가 높다면 당연히 얼음이 전부 다 녹아서 비가 될 것이고 여기 겨울철에 온도가 낮다면 미처 내려오는 동안에 얼음이 녹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눈 또는 우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문장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74쪽에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면 9페이지 37번 문제. 37번 교과서 8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를 하고 5분 정도가 지난 다음 향에 불을 붙이고 칸막이를 들어 올려 향 연기를 관찰하였다. 그림이 조금 선명하지 않은데 교과서를 보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칸막이를 설치를 하고요. 공기가 여기로는 움직일 수 없고 여기에 이제 향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는 따뜻한 물, 오른쪽에는 얼음물을 놓습니다. 그러면 향이 불에 붙이면 여기 연기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렇게 위쪽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얼음물 주변은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서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온도가 낮다는 것은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분자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왼쪽 따뜻한 물 주변에는 공기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분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얼음물 쪽은 공기의 그 밀도가 굉장히 높고 왼쪽은 밀도가 낮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의 무게가 높아져서 압력이 높아져. 그러니까 기압이 높아지고 왼쪽 따뜻한 물 주변에는 아무래도 밀도가 낮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무래도 이제 무게 또는 기압, 무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 공기의 기압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공기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향의 연기가 이렇게 왼쪽으로 모락모락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따뜻한 물 쪽의 공기 밀도는 작아진다. 예, 맞는 얘기죠. 분자들이 넓게 분포하니까. 니은, 향 연기는 따뜻한 물에서 얼음물 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됐죠. 얼음물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얼음물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이동합니다. 디귿, 이 실험은 바람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38번 문제는 교과서 81쪽 그리고 8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답을 고르면 2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이거는 교과서 8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과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 날씨, 그 기단의 세력이 강할 때 나타나는 날씨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거는 봄과 가을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얘들의 이름 다 알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A는 시베리아 기단, B는 양쯔강 기단, D는 오호츠크의 기단, C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래서 계절은 요 A는 겨울이고요. 그리고 B는 봄, 가을, 그리고 C는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 D는 오호츠크의 기단, 초여름, 보통 5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이제 어떤 게 온난하고 또 어떤 게 건조하고 어떤 게 뭐 차갑고 이제 그런 걸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북쪽에 있을수록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이쪽 영역에 있는 기단은 저온입니다. 저온. 그러니까 위쪽에 있으면 저온. 그리고 남쪽에 있는 두 기단은 고온이고요. 그리고 좌우를 놓고 보면 요 A와 B, 여기는 육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까요?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 있는 기단은 육지 쪽에서 오는 기단이기 때문에 건조하고, 오른쪽에 있는 기단은 북태평양으로부터 오는 공기들이, 바다로부터 오는 기단이기 때문에 습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습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40번. 그림은 어떤 전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보면 바로 나와야죠. 무슨 전선입니까? 네, 한랭 전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과서 87쪽에 있습니다. 한랭 전선은 원래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공기는 따뜻한 공기였는데, 갑자기 찬 공기가 불쑥 들어오면서 따뜻한 공기가 가뜩이나 따뜻하니까 이제 밀도가 낮아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찬 공기가 차가우니까 밑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와. 그러다 보니 따뜻한 공기가 그 자리에서 붕 뜨면서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갔으니까 순간적으로 공기가 냉각이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렇게 위쪽에 뭉실뭉실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한랭 전선에 의한 구름이고, 보통 한랭 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답을 고르면 이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이동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 아닙니다. 굉장히 빨라. 찬 공기가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단은 굉장히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다. 87페이지 그림과 내용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문제 10페이지 41번 문제, 교과서 88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 8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 중 고기압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고기압이니까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높은 지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르면 A가 답이 되겠습니다. A는 1016인데 B는 그 주변에 여기가 1010인데 B는 1008보다 더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고, 그 다음에 C는 바깥쪽에 뭐 996, 992인데 그거 안쪽에 있기 때문에 992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얘도 저일 것이고, A는 바깥쪽에 있는 기압이 뭐 1008, 1012, 그 다음에 1016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1016보다 더 높겠죠. A가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42번 교과서 89쪽에 있습니다. 89쪽 그림은 북반구의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기의 연직 운동과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교과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니은과 디귿.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기억. 이 지역은 날씨가 맑다. 자, 이게 보면 자, 이렇게 왜 바닥에는 주변으로부터 공기가 모여들고 있고 그 모여든 공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공기들이 위쪽으로 붕 올라가. 그러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가지고 있던 수증기 중 일부가 냉각되면서 응결되게 되고 그 응결된 공기들이 이렇게 구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공기가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겠죠.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 눌러야 기압이 높을 텐데 위쪽으로 공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압이 낮습니다. 즉 여기는 지금 저기압 지역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다. 이거 틀린 말이고요. 저기압이기 때문에 구름이 있고 여기 막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날씨가 굉장히 흐리겠죠. 니은 저기압에서 부는 바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디귿 중심부에서 상승 기류가 생긴다. 네, 그렇습니다. 리을 중심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잠시만요. 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죠? 순간적으로 지금 헷갈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계 방향인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부분들을 보면 불어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리을을 틀렸습니다. 반시계 방향.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교과서 8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교과서에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이 똑같은 그림인가? 자, 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44번.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90페이지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아래쪽에 그 중에서 요 두 번째 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전체적으로 기압의 분포가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고기압이 있고 왼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계절에 대한 기압 분포를 얘기할 때 보통은 여름과 겨울 이렇게 구분지어서 여름에는 남고 북저, 요거는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고 북저, 겨울에는 서고 동저. 일반화 시켜서 사용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남고 북저,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겨울에는 서고 동저,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그리고 이 남고 북저, 서고 동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합쳐져 있는 장마전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굳이 남고 북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아닙니다.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분 걸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 운동과 에너지 45쪽부터 45번부터 65번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진짜 빠르게 딱 2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